20대인 줄 알았는데. 아, 이분 또 잘하시네. 저도 20대인 줄 알았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왜 20대가 30책을 쓰셨대?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했지. 아, 여러분 우리 한 권씩 사주십시오. 아, 우리 네, 부탁드립니다. 네. 네. 결혼 생활이 이렇게 힘든 거였나? 손수건 좀 잠깐만요. 아, 진짜. 분명히 수용소의 이야기잖아요. 네. 직장 생활이 연상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수용소에 있다는 거네. 지금 책장에 꽂혀만 있고 잠자고 있는 책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 속에서 잠자고 있는 멘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미정입니다. 오늘도 옆에 이제 귀한 분 모셨는데 우리 소개 한 번만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직장 다니면서 글을 쓰고 있는 김현중이라고 합니다. 아, 네. 아, 반갑습니다. 오늘 직장 다니면서 사실 이제 저도 본업은 직장인인데 네. 직장 다니면서 무언가를 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네. 아, 이게 불가능을 이루어내신 우리 올림픽 금메달 따신 분만큼 대단한. 아니, 우리 직장인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이제 요 책에 30 진짜 나를 알아가기 시작했다 이 책의 저자이신데 요 책이 어떤 책인지 한 번만 좀 소개해 주시면. 제가 이제 20살에서 앞자리가 나이가 이제 30으로 바뀌면서 굉장히 또 30대 사춘기를 다시 겪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30알이를 하면서 여러 가지 영역에 있어서 고민들을 참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30대를 이렇게 겪어내면서 고민했던 것들에 대해서 책을 이렇게 하나씩 찾으면서 네. 거기에서 답을 얻었었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제가 30대에 고민에 빠지신 분들께 좀 저와 같이 이렇게 좀 덜 헤매시고 좀 덜 고통스러우셨으면 해서 이런 고민에는 제가 이런 책을 읽어봤더니 참 좋았습니다라는 이렇게 책 소개를 하는 형식으로 책을 구성을 했고요. 네. 네, 또 같은 고민에 빠지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 30살 되면 20대는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부모님의 영향 아래 있고 네. 또 뭐 아버지나 어머니가 뒤에서 조금 밀어주고 당겨주고 받쳐주고 약간 이런 게 있는데 30살 되면 약간 인생의 하드 모드 어려움의 난이도가 달라진다 딱 그렇게 표현을 하셨잖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20대 분들은 아직 모르실 수도 있는데 네. 30 딱 되면 인생의 무게가 턱 하고 이제 이렇게 내려올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30이 되면 이렇게 현실과 이상의 괴리감이 딱 피부로 와닿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근데 이제 특히나 보통의 30대에 좀 가장 큰 인생의 변화들을 겪잖아요. 뭐 결혼을 하기도 하고 또 출산을 하고 또 취업을 하고 또 승진을 하고 뭐 여러 가지 다이내믹한 그런 변화의 시간들을 겪게 됐는데 근데 제가 이제 20대 때까지만 해도 제가 꿈꿨던 30은 예, 굉장히 장밋빛이었고 그렇죠. 꽃길이었고 네, 뭐 드라마의 영향이겠죠. 아, 네. 그렇죠. 약간 뭐랄까 흔히 말하면 드라마 보면 실장님 느낌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성공한 셀러리맨의 그런 모습을 꿈꿨었는데 네, 막 이렇게 한강 야경에 보이는 오피스텔에 살면서 캔맥주 한 잔 딱 들이키면서 Cheers. 그렇죠. 고급 세단을 타고 네, 그런 삶을 막연하게 꿈꿨었는데 네, 현실은 이제 뭐 부모님께 얹혀 살고 자전거 타고 출퇴근하고 네, 굉장히 네, 흙길을 걷고 있는 저의 현실을 인지하면서 자갈길. 그렇죠. 네. 그래서 굉장히 큰 현타가 왔었죠. 예, 그러면서 이 괴리감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 좁힐 수 있을까, 예, 이런 고민이 이제 시작이 됐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인생의 난이도가 갑자기 높아지고 그걸 인지하게 되면서 여기에서 좌절할 것인가, 아니면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거기에서부터 이제 저의 고민이 시작된 것 같아요. 그 사실 20대, 30대 이 인생의 난이도가 그냥 중에서 상으로 된다 이게 아니라 저도 이제 겪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1에서 10까지의 난이도가 있으면 20대는 한 3이면 30대는 한 8? 아 진짜 이게 2배 이상 오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결혼이나 출산 이런 것들도 사실 인생을 제일 많이 바꾼 게 무엇이냐 네. 제가 물어본다면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몸무게가 제일 많이 변했고, 그 다음에 나를 제일 많이 변하게 만들었던 어떤 네. 환경의 변화. 네. 그러니까 이제 외적으로는 계속 우상향하는 그 몸무게. 예. 그러니까 체력적으로도 많이 변한 것 같고. 맞아. 예. 체중 관리도 20대 때는 그냥 저녁 굶고 뭐 운동 좀 하고 하면 금방 돌아왔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30대 되니까. 네. 그리고 이제 내적인 변화는 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실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었는데 네. 그거를 이제 인지를 하게 되면서 어떤 두려움과 공포감 같은 것도 생기게 된 것 같고요. 그런 현실을 인지하고 이 속에서 어떻게 또 이상을 추구할 것인가. 네. 거기서 그런- 이상까지 추구하셨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아, 그쵸. 근데 이제 타협점을 찾은 거죠. 네, 그 안에서.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20대에서 30대 넘어갔을 때, 이 어차피 또 책 제목이 30이잖아요. 네. 진짜 이게 현실을 느끼게 된다. 자, 이제 책을 보면, 아니, 이 책을 제가 읽었는데요. 작가님께서는 이제 평소에 책을 좀 많이 보신 것 같긴 한데, 네. 어쨌든 책에 대한 내용도 좀 있는데, 작가님 생각하시기에 이제 나답게 산다는 게 뭔가,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나답게 산다는 게 뭔가라고 저 스스로 한번 되뇌어 봤는데, 나답게 산다는 게 뭔가, 제가 이제 사실 예전에는 굉장히 재밌는 사람이기를 추구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며 그냥 하면서 이제 너 배꼽 어디 갔어? 막 이렇게 하면 아 나는 이제 만족감을 느낀다. 네. 그게 이제 나답게 사는 건가? 이제 책을 읽으면서 제가 그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는 그런 감정이 저는 없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작가님은 나답게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일단은 타인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지 않는 것, 그게 나답게 사는 것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체면 문화 때문에 네, 햄. 태어나면서부터 비교를 당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엄친아 엄친딸과 비교되면서 크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타인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게 되고 타인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변형시키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익숙해지니까 내가 진짜 뭘 좋아하고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그런 질문을 하지 않은 채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나의 온전한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나답게 살아가는 첫 걸음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그 미정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진짜 내 삶에서 어떤 것이 가장 의미가 있는지, 예.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이 정해놓은 가치 말고 예, 나만의 가치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것이 나다운 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작가님 그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책을 쓰는 게 예, 저는 하나의 저다워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작은 성취. 네. 이거 작지 않죠. 큰 성취. 책 내신 거 얼마나 된다고. 그 이제 여기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덧붙인 질문으로 네. 사실 나의 의미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나도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라는 게 나의 의미가 어떻게 보면 내가 뭘 원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네. 내가 뭘 원하는지를 모르니까 나의 의미도 못 찾고 그 다음에 내가 뭘 원하는지를 어떻게 보면 자녀로서,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한테 내가 자녀고, 네. 그 다음에 뭐 부인이 있으면 부인한테는 또 혹은 여자친구가 있으면 뭐 남자친구나 남편으로서, 또는 자녀가 있으면 아빠로서 딱 해야 되는 게 다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거에서 사실 의미를 찾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보면 그냥 해야 되니까 한다. 약간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 우리 보시면 이제 이 보면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뭐 자녀도 있고, 또 교회에서 이제 선생님도 하시고, 네. 예. 그런 거 되게 바쁘게 사는데 어떤 거에서 가장 의미를 찾고 그런 것들에 대한 의미는 어떻게 나한테 받아들여지는지. 저는 이제 아까 그 서른 충기를 겪으면서 내가 나답게 살아간 게 뭘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하나 가설을 세운 게 네. 내가 잘하는 것하고 좋아하는 것, 그것의 교집합 속에서 뭔가 힌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괜찮네요. 우리가 보통 좋아하는 거는 사실 자기 내면에서 발견을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건 감정이기 때문에 내가 뭐 이런 걸 좋아해. 이거 반드시 뭐 타인의 인정을 받을 필요가 없는데 그렇죠. 잘하는 것은 반드시 타인의 검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이제 네. 너 뭘 잘해 이렇게 하면 네. 누가 봐도 잘한다고 해야 잘하잖아.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를 잘 아는 지인 30명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저의 강점이 뭐고 언제 그게 잘 발휘가 됐었는지. 그랬더니 이제 그걸 종합을 해보니까 제가 몰랐던 제 자신을 발견했거든요. 그럼 이제 네. 답변이 이렇게 오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에 내가 알던 모습도 있겠지만 그렇죠. 네. 내가 이런 걸 잘했어라는 그런 모습도 발견이 됐나요? 네, 전혀 몰랐던 모습인데 그게 이제 딱 하나의 키워드로 압축을 하니까 소통이었어요. 소통은 잘한다. 네. 근데 저는 제가 말을 잘한다라고 생각해 본 적도 한 번도 없었고 글을 잘 쓴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나의 강점인가? 라는 의문이 들면서 이걸 이제 검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소통의 관점으로 일도 다시 그 새로운 관점으로 일을 하게 되었고, 그걸 통해서 조금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이제 소통 관련된 부서로 부서 이동도 할 수 있었고, 네, 계속 검증하는 시간들을 거쳤어요. 그리고 이제 퇴근 후에는 또 글쓰기 학원 다니면서 예, 글도 써보고 뭐 언론사에 기고도 해보고 이게 이제 계속 쌓이니까 막 원고료도 생기고 이렇게 하면서 자신감이 붙더라고요. 갑자기 기가 탁 꺼지는데 원고를 하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검증 시간을 몇 년간 거치고 나서 결국 이제 책까지 쓰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그 지인들 피드백을 통해서 검증한 시간을 이제 거친 후에 제 자신이 이렇게 사람들을 위로하고 예, 또 이런 저의 말과 글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정리된 저의 어떤 목표라고 해야 될까요? 예, 이거를 이제 성취해가는 과정 속에서 저는 되게 성취감을 느끼고 삶의 의미를 찾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뭐 아무래도 책도 그렇고 뭐 저희가 나이도 나이인 만큼 20대인 줄 알았는데. 아 이분 또 잘하시네. 저도 20대인 줄 알았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왜 20대가 30책을 쓰셨대?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했지. 참 요거는 이제 컸다. 사실 이제 제가 이 30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30대는 어떻게 보면 기성세대일까? 네. 사실 예전에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예전에 흔히 말해서 짤방들 보면 뭐 34살 성경그룹 뭐 누구누구 대리 뭐 이런 아직 보면 지금 50대 얼굴 같은 그런 사진들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네. 90년대에 30대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지금의 30대가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분명히 제가 생각엔 기성세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네. 지금의 30대는 기성세대일까요? 청춘세대일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이제 시대가 너무나 급변을 하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맞습니다. 이 단어가 사실은 딱 정확하게 표현을 못 해주는 것 같아요. 지금의 30대에 대해서. 그렇죠. 30대를 청년이라고 하기에는 네. 그냥 뭐 예를 들어서 결혼도 하고 회사에서도 이제 보면 뭐 대리과장 뭐 청년이라는 게 좀 나이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기성세대라고 하기에는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하기에는 또 아직 그렇죠. 젊단 말이죠. 그래서 청년 기성세대가 하니까 그러니까 그 중간에 어디쯤인 것 같은데 청기세대? 기득권이 60대에서 이제 막 30대로 옮겨가는 그렇죠. 지금, 지금 이제 밀레니얼 시대 세대 중심으로 모든 것이 재편되고 있잖아요. MZ라고 하죠. 그렇죠. 네. 30대가 어쨌든 지금 굉장히 주축이 되어가고 있는 시대 속에 살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딱 기성세대라고 하기에도 그렇고, 네. 청년세대라고 하기도 그렇고, 네. 뭔가 새로운 또 신조어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우리 작가님도 어찌 보면 이제 뭐 유수의 기업에 다니시니까 네. 그 회사에 보면 이제 흔히 저희가 이제 90년대생이 온다 뭐 작년 막 이렇게 네. 유행을 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저희보다도 뭐 아래 세대인데 네. 그 친구들하고 이렇게 괴리감은 좀 있으세요? 근데 사실은 네. 저는 사실 그 밀레니얼 세대에 들어가거든요. 너무 하시네. 와 20대. 네. 그러니까 이게 근데 80년부터 96년생까지 밀레니얼로 딱 묶여서. 그럼 저도 네. 밀레니얼을 딱 한 발 거칩니다. 예. 근데 이제 제가 그 김난도 교수님 그 트렌드 강의를 듣다가 네. 되게 느낀 게 뭐였냐면 똑같이 밀레니얼 세대라고 정의가 돼 있는데 80년대생하고 90년대생하고 또 다른 것 같은 거예요. 이거 뭐 네. 이게 여담이지만 완전 달라요. 네. 이게 저는 문 열고 들어갔잖아요 밀레니얼 세대를. 근데 문 닫고 들어온 사람들이랑 대화가 안 돼 보면 밀레니얼 세대들이랑. 중국에는 이게 10년 단위로 세대를 이렇게 묶는다고 하는데 이게 밀레니얼이라고 하는 거에 사실은 90년대생하고 80년대생 또 뭔가 이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라고 느끼면서도 사실 또 하는 고민들은 많이 비슷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사실 보면 이제 30대가 기성세대나 청춘세대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윗세대 네. 지금으로 치면 뭐 한 50 중반? 네. 뭐 흔히 우리가 이제 뭐 X86 해가지고 뭐 486, 386, 586 뭐 이렇게 하잖아요. 네. 사실 이제 지금 한 50대 분들 그분들도 20살 때 X세대라고 불려가지고 네. 기존의 세대와 완전히 다른 유전자를 갖고 있는 X세대라고 막 하면서 그렇죠. 근데 그분들이 지금
누구보다도 꼰대가 음. 됐잖아요. 네. 예. 우리 30대도 왠지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저는 솔직히 20대랑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작가님 안 그러시다고 하니까 아니요. 네. 같은 세대인데 네. 네. 30대는 약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되는 시기에서 이제 성장을 했고, 저희는 이제 오프도 하고 온도 하고 그쵸?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약간 그런 오프라인적인 감성이 있는 세대인 것 같고, 요만큼이라도 있죠. 네. 아예 90년생은 이제 디지털 세대, 예. 아예 이제 온라인 세대인 것 같고,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연장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자, 30대가 우리가 기성세대냐 청춘세대냐 말하기는 좀 사실 애매한데 나 작가님 이렇게 본인의 입장에서는 네. 이게 30대가 청춘이라고 해야 될까? 어떻게 생각해? 청춘? 네. 청춘이라고 생각하세요? 나이에 상관없이, 네. 너무 식상해. 언제나 청춘 뭐 약간 이런 느낌이신데.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 책에도 나오는 내용인데 음. 청춘이라는 말은 국어 사전에 보면 이제 20대까지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흔히 저희가 네. 28 청춘 뭐 이렇게 네,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국어 사전상에서 서른은 청춘은 아닌데 우리가 이제 죽을 날로부터 거꾸로 계수를 해보면 사실 지금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거든요. 살아있는 날 중에. 그렇죠. 오늘이 가장 젊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는 언제나 청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거 듣고 보니까 내 인생 가장 젊은 날은 지금이다. 네. 네,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이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굳이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다시 20대로 돌아가시면 무엇을 하시고 싶으세요?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네. 뭐 하시고 싶은 거 따로 있으세요? 일단은 저는 좀 책을 좀 많이 읽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30대 들어서 책을 읽기 시작을 했거든요. 뭔가 그 계기가 있으셨어요? 그게 이제 제가 이제 서른춘기를 겪고 서른 아리를 하면서 제가 누구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다가 찾은 답이 이제 저는 글을 통해서 책에서? 네, 또 말을 통해서 이렇게 소통하는 사람이 돼야겠다라는 거를 발견을 하고 그때부터 책을 쓰기 시작했고 책도 읽기 시작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너무 읽고 싶고 읽어야 될 책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시간 부족하시죠? 네 너무 맞습니다. 부족해요. 근데 이제 너무 읽고 싶은 책이 많은데 정작 저는 지금 두 아이의 아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또 회사에서 일도 해야 되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20대 때 그 시간 많을 때 뭐 했나 라는 생각도 들어요. 스타크래프트 하셨죠? 그렇죠. 했죠. 네. 네. 다 거기로 낭비됐습니다. 미네랄과 가스, 베스킨 가스로 다 낭비된 게 우리의 청춘입니다. 참 내가 말하고도 웃기네. 사실 책이란 게 참 시간 예전에는 저도 이제 사실 20대 때 책을 많이 안 읽은 편이긴 하거든요. 예전에는 그냥 뭐 틈나면 읽는 짜투리 시간에 책을 읽지 이랬는데 지금은 우리가 시간을 내야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어째 보면 나이가 돼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책을 못 읽은 게 굉장히 많이 아쉬우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 국토대장정이나 네. 저도 그걸 한 번도 못 해봐서 해보고 싶었는데 네. 이거 다 미네랄과 베스킨 가스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아이들이 크면 꼭 한번 같이 해보고 싶어요. 네. 어쨌든 뭐 지금 오늘이 가장 내 인생의 젊은 날이고 굳이 예전에 한 20대 때 그랬을 걸 할 필요 없이 하고 싶은 걸 지금 바로 하는 게 네. 어찌 보면 정답이지 않을까. 네. 혹시 이거는 이제 갑작스러운 질문인데 우리가 이제 저희가 살다 보면 내가 나이를 먹었구나 느끼실 때가 있잖아요. 네. 저는 이제 제가 나이를 먹었다는 거 느낀 게 크게 이제 두 가지인데 거짓말이 아니고 제가 사는 동네 지하철역들이 에스컬레이터가 없어요. 무릎이 아파가지고 이렇게 에스컬레이터 있는 먼 길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 하나랑 그 다음에 사실 이제 부모님들이 보면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다리야, 뭐 배 아파, 뭔가 이렇게 지병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네. 부모님들의 지병을 제가 걱정을 하다가 제가 이제 그 지병을 걱정하는 약간 그런 나이가 되니까 이제 내가 나이가 들었구나 약간 그렇게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작가님은 이제 내가 나이가 들었다는 거를 느끼는 그런 계기가 있으실까요? 제가 경제관념이 되게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금융 문맹으로 살아도 불편함을 몰랐거든요. 그 20대는 대부분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근데 또 요즘 또 요즘 20대는 또 다르죠. 네, 다르죠. 그러니까 네. MZ 세대가 아니시라니까.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래서 네. 아이가 둘이 되니까 갑자기 이게 막
두려워지는 거예요. 첫째, 둘째가 네. 이렇게 딱 되는 그렇죠. 거죠. 네, 책임감이 막 갑자기 커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막 금융 공부를 하기를 막 시작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나이가 네, 들어가고 조금 더 뭐랄까 현실에 대해서 좀 더 현실감이 생기고 조금 더 책임감에 대해서 좀 반응하게 되는 것 같고요. 사실 네. 30 되면 제일 많이 바뀌는 게 지금 딱 책임감이란 네. 단어가 또 많이 생각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제가 원래 축구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글쎄. 네. 그래서 막 되게 몸싸움을 즐겨 하고 막 그런 거친 스포츠를 좋아했는데 네. 이제 검도로 바꿨거든요. 그나마 이제 네. 조금 정적인 약간 이 정도 그렇죠. 하는, 그러니까 무릎이 나갈까봐 그죠.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네. 20대 MZ 세대는 모르실 텐데 우리 문 열고 들어온 MZ 세대들은 무릎이 아픕니다. 네. 네. 그래서 주변에 또 제가 막 무릎 수술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거친 운동보다는 좀 그래도 길게 할 수 있는 운동을 하자. 네, 해가지고 이제 또 그런 점이 또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에도 이제 경제 공부 이야기 좀 넣으시고. 네. 그리고 또 제가 공부를 해야 아이들한테도 알려줄 수 있겠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 자녀들은 저처럼 금융문맹으로 안 크도록 제가 먼저 좀 공부하고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맞아요. 네, 뒤늦게 만학도로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디 성과 좀 있으신가요?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책 많이 팔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 권씩 사주십시오. 우리 네, 부탁드립니다. 네, 네. 작가님이 아직 마이너스라고 하니까 네.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20대 때 만난 친구는 오래가지 않는다. 뭐 대학 때 만난 친구는 오래가지 않는다. 뭐 10대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초등학교를 같이 보낸 어떻게 보면 파이어 에그 친구들이 오래간다. 뭐 약간 이런 것도 있고 특히나 30대 이상에서 만난 친구가 있으세요? 그래도 저는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여기 네. 사람 소통 잘하셨네요. 사실 30대 이상의 친구를 만들고 유지한다는 새로운 친구죠. 그러니까 네. 뉴 프렌드를 만들고 유지한다는 건 상당히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네. 참 가능할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들어요. 이제 미정님이 말씀하신 그런 학창 시절의 순수한 마음으로 만난 친구는 사실은 30대 때 만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요. 맞아요. 네. 친구라고 하는 정의가 조금 달라진 것 같긴 하거든요. 네, 30대가 되면 그 전에는 이제 동갑내기, 그 다음에 이제 뭐 아무런 이해관계 없이 순수하게, 그냥 네, 친구. 그냥 친구였다면 30대 때는 사실은 뭐 나이 차이가 위로 나든 아래로 나든 큰 범주에서 이제 친구라고 하는 그런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책에서 소개를 한 책 중에 하나가 이제 친구의 친구라고 하는 책인데, 그렇죠. 예, 그 책의 핵심이 뭐냐면 약한 유대 관계의 힘을 활용하라 이거거든요. 그렇죠. 약한 유대 관계. 예. 그러니까 강한 유대 관계는 결국 그냥 뻔하다는 거예요. 그냥 알고 지낸 사람들 그 네트워크가 다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기회를 찾기가 어려운데 뭐 예를 들어서 그동안 수년간 잊고 지냈던 뭐 그렇죠. 대학 동창이 오래간만에 연락이 와가지고 만났는데 그 친구가 전혀 다른 분야에서 네트워킹을 잘 구축하고 있어가지고 내가 고민하던 거가 갑자기 해결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경우 있죠. 네. 약한 유대 관계를 잘 활용을 하면 얼마든지 그런 네트워킹의 확장이 가능하다라는 게 그 책에서 얻은 인사이트거든요. 회사 친구 있으세요? 친구라고 부를 만한 있죠, 저는. 주로 이제 네. 뭐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회사들이면 입사 동기라든지 네. 뭐 동갑내기 모임이라든지. 네. 첫 번째 직장에서는 이제 입사 동기들이 맞아요, 입사 동기. 또 굉장히 사회 초년생이었고 첫 직장을 시작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되게 순수했죠. 같이 또 네. 조마조마한 거 선배가 야 이렇게 하면 같이 그쵸. 야 오돌오돌하면서 메시지 네. 보내면서 야 저분 또 왜 저러셔. 옛날 생각나네요. 게다가 또 제가 유통회사에 취직을 했기 때문에 거의 약간 군대 문화가 약간 이게 상명하다 식으로. 그렇죠. 네. 그래서 동기들끼리 잘 뭉쳤었고 이직을 했는데 사실은 좀 걱정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거기 텃세도 있고 그렇죠. 네. 또 이제 이직이라고 하는 새로운 환경에서 사실 친구 사귀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다행스럽게도 이직을 해서 신규 부서에 제가 이제 런칭을 같이 하게 됐고 새로운 부서가 만들어지는데 거기 이제 같이 네. 런칭 멤버로. 그렇죠. 그러니까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텃세를 부릴 사람 자체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같이 의지해서 서로 도와가면서 음. 그러다 보니까 또 지금 직장 안에서도 되게 관계가 좋게 잘 음. 예, 지내고 있습니다. 뭐 정치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제 이렇게 지부에 대한 걱정이 생긴단 말이에요. 네. 근데 누군가 그렇게 나에게 멘토적인 역할을 해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들거든요. 맞아요. 우리 네. 작가님은 또 그런 멘토분들이 있으셨나요? 그러니까 저도 되게 공감하는 게 결혼 생활이 이렇게 힘든 거였나. 네. 이걸 누군가 알려줬었더라면. 손수건 좀 잠깐만요. 아 진짜네. 네. 그러니까 육아 특히 육아가 아, 네, 이렇게 어렵고 힘든 건지 누군가가 좀 알려줬었더라면 그런 생각이 계속 들어요. 지금도. 그래서 회피하겠다가 아니라 맞아요. 대비를 할 수 있잖아요. 준비를 할 수 있잖아요. 네. 지금 이제 저의 가장 큰 멘토는 이제 제가 그 다니는 교회의 그 목사님이신데 네. 그 목사님을 만나면 한 차원 높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관점으로 뭔가 이렇게 산 정상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듯이 아, 야, 너 이리로 예. 가야 돼. 예, 제 시야를 되게 확장시켜 주시거든요. 근데 뭐 그 중에 하나의 사례가 저희 이제 아내랑 결혼을 할 때 저 교회에서 만났거든요. 예. 목사님께서 그런 제안을 하나 해주신 게 둘이서 신혼 때 해외에서 좀 생활을 해봐라 이런 거를 이제 제안을 해주셨어요. 나는 그런 말씀 해주신 분이 아무도 없냐. 네. 진짜. 그래서 이제 근데 그분은 누구나 결혼할 때마다 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어떤 커플한테든 다. 그럼 어떻게 보면 네. 그분은 먼저 앞서가신 선배잖아요, 인생을. 네. 살아보니까 이런 게 필요하겠더라. 그렇죠. 이제 네. 느끼신 거죠. 네. 그러니까 왜 그게 중요하냐면 어쨌든 결혼해가지고 온전히 둘만의 시간을 보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 사실 결혼하자마자 양가 인사부터 다녀야 되고 선물 챙겨야 되고 신혼여행 때도 온전히 둘만의 시간이 아니라 계속 분주하게 주변을 챙기고 또 뭐 새로운 가정을 읽었기 때문에 또 그렇죠.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고 막 여유가 없잖아요. 아. 근데 이제 그런 시간들을 온전히 국내에서 벗어나야만 온전히 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 그러면서 부부가 되게 견고해지고 평생 서로 평생 우정을 함께 꽃피워 갈 수 있는 좋은 추억이 될 거다. 아, 좋다. 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럼 부부랑 할 말이 없을 때 그때 시절 이야기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 네.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코로나 전이었기 때문에 아. 네, 그 아내하고 독일에서 한 달 동안 네, 어디 계셨어요? 카셀에 있었어요. 좋은 데 계셨네. 네. 거기 좋죠. 네, 그래서 거기서 에어비앤비로 살면서 독일도 여행도 하고 또 렌터카해서 주변국도 유럽도 돌고 좋다. 아직도 그 추억을 가지고 그쵸. 네, 침대에 그 사진이 걸려 있거든요. 그때 그랬지 하면서. 네, 두 아이가 울고 있을 때 그 사진을 보면서 네, 아련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곤 하는데요. 그런 이제 멘토의 한마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제 멘토인 그 목사님이 어떻게 그런 멘토링을 해주실 수 있나 알고 봤더니 굉장히 책을 많이 읽으세요. 역시. 한 10,000권 이상 책을 읽으셨고 되게 가보면 그냥 다 책이에요. 사방에 다 책. 제가 우리 네. 교본부 대표님께 말씀드려가지고 감사패라도 하나 만들어 드려야 되겠네. 네. 그래서 제가 느낀 게 그러면 가장 저렴하고 가장 효율적으로 멘토링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책이구나. 이분께도 드려야 되겠네. 네. 그거를 느꼈어요. 그래서 책은 이미 돌아가신 분하고도 만날 수 있는 거고 맞아요. 네, 지구 반대편에 계신 분하고도 만날 수 있고 언제든지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가장 위대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소통의 장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책장에 꽂혀만 있고 잠자고 있는 책들이 있을 거거든요. 분명히 네. 많죠. 근데 그 속에서 잠자고 있는 멘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아무 책이나 한번 꺼내서 펼쳐보시는 것만으로도 또 새로운 멘토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멘토를 지금 빨리 깨워보시는 게 네. 주무시고 계신데 그럼 우리 이제 작가님이 만났던 책 중에서 요 책은 나를 좀 많이 바꿨다 있으실까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카네기 인간관계로 네. 이거는 제가 이제 에피소드가 있는 책인데요. 제가 이제 또 게스트처럼 한번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처음에 회사를 입사해가지고 네. 이제 사무실 이사를 하게 됐어요. 저희 회사는 이제 K문고니까 사무실에 책이 많았거든요. 네.
예, 책을 막 사무실 이사를 하니까 책들이 이제 막 저희가 버리고 이게 아니라 이사를 하다 보면 책이 이제 땅에 떨어져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책을 하나 땅에 떨어진 책을 딱 주워가지고 그 당시에 저희 이제 선배님인데 선배님 책이 떨어졌습니다 하고 제가 이렇게 드렸거든요. 네. 야, 너 봐 이래가지고 제가 그 책을 집에 와서 봤는데 그 책이 카네기 인간관계론이었거든요. 참 저의 이제 사회생활에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사람과 사람을 대하는 방법을 네. 많이 바꾼 책이라고 저는 스스로 느끼는데 네. 작가님은 그런 책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그 빅터 프랭클의 네, 수용소. 죽음의 수용소에서 네, 그 책이 제가 아까 독일 갔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거기 수용소를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생생하게 그 책에서 봤던 내용들하고 오버랩이 되면서 되게 삶에 대해서 되게 진지하게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책만큼 뭔가 죽음에 가까이 다가가서 삶을 재조명한 책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되게 많은 저는 영감을 얻은 책인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저는 아직 그 책을 읽어보진 않았는데 어떤 책인지는 이제 대략 책 속에는 알고 있으니까 네. 그 책은 그 수용소에 갇힌 그 빅터 프랭클 네. 그 이제 책 쓰신 분이죠. 그분의 어떻게 보면 뭐 수기 같은 그런 책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되게 신기한 건요. 그 책을 보면요. 네. 분명히 수용소의 이야기잖아요. 네. 근데 약간 직장 생활이 연상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수용소에 있다는 거네? 아 이게 뭐 이게 약간 비약이긴 한데, 네. 네. 근데 아, 약간 그럴 수 공감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읽으면 또 굉장히 재밌거든요. 네. 내용이 되게 무거운 내용이긴 한데 저는 약간 그 직장으로 치환해서 읽으니까 또 되게 재밌더라고요. 뭐 죽음의 수용소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게 돈벌이의 수용소에서 약간 이런 식으로 책 하나 내도 재밌겠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직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네. 네, 우리 빅터 프랭클의 네. 죽음의 수용소에서 우리 김현중의 뭐라고 해야 되나 돈벌이의 수용소에서 사실 이제 회사 생활 하다 보면 지금 직장 생활 하신 지 네. 어느 정도 되셨죠? 지금 이제 올해 12년 차. 그러죠. 네. 저희가 이제 저도 뭐 한 10몇 년 차 됐고 앞으로 남은 직장 생활과 이제 해온 직장 생활 어떻게 보면 이제 비슷하게 만약에 내가 정상적으로 계속 회사를 다닌다면 약간 이제 그런 시기잖아요. 네. 참 이제 슬슬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예전에는 내가 이 퍼포먼스를 내려면 100의 노력을 기울였다면 지금은 한 뭐 70만 기울여도 예전에 했던 네. 그런 퍼포먼스 나오는 이제 그런 시기가 됐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무기력증에 많이 빠지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예전 같으면 요일을 하려면 일주일 전부터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한 뭐 하루 전에 뭐 투닥투닥하면 나오는 약간 그렇게 되다 보니까 되게 게을러지고 이렇던데 작가님은 지금 직장생활 어떠세요? 근데 저는 또 다행스러운 거는 이제 제가 오프라인 MD를 하다가 9년 동안 오래 하셨네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최근 온라인 MD로 커리어 전환을 했고 쉽지 않은데 네, 이제 3년이 돼가는기 때문에 아직은 더 배우고 성장할 거는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분을 뽑았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저도 직장인이라고 하는 신분에 대한 매너리즘은 있죠. 네, 저도 계속 뭐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고민하듯이 요새 이제 뭐 엔잡러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고민도 계속 많이 하고 있고 그래도 이제 제가 온라인 MD를 하면서 좀 어떤 나중에 제가 은퇴를 하고 나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그런 사업 아이템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하고 업무를 통해서도 좀 도움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나중에 또 저한테 뭔가 새로운 사업을 할 때 그런 아이템을 발굴하는 어떤 그런 기회로 이렇게 잘 활용을 하면 직장 생활도 조금은 좀 더 신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책을 쓰게 되면서 느낀 게 저의 모든 삶의 이야기가 스토리고 콘텐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직장 생활이 더 의미가 있어졌어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되게 캐릭터 다양하잖아요. 별의별 사람들 다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잘 이야기거리로 잘 만들면 진짜 소설도 쓸 수 있겠다 싶을 정도로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직장 생활에서 겪는 모든 일들이 하나의 이야기로 이렇게 재탄생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 뭐 힘든 점도 있지만 또 하나의 또 동기부여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사실 저희가 이제 뭐 드라마 미생이 한때 유행을 했었잖아요. 네. 거기에 보면 이제 별의별 캐릭터들 다 나오는데 실제 회사는 그보다 더 이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공감하시죠? 네. 또라이 보존의 법칙 이런 거 아세요? 그렇죠. 네. 네. 우리 회사는 또라이가 없는 것 같아. 그럼 너야.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29에서 30 딱 요거 시점이 남자 기준으로 봤을 때 한 3년 차? 네. 뭐 한 뭐 좀 길면 4년 차, 5년 차?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내가 좀 알 것 같아 하면서 이제 고개를 서서히 이제 드는 그런 시기인데 참 그때 저도 사실 되게 무기력증이 많이 빠지고 이직을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네. 우리 회사 좋은 회사 대표님 보시죠. 우리 회사 좋은 회사 하고 이제 계속 저도 이제 여기에서 일하고 있는데 우리 작가님은 그러면 직장 생활을 계속 하실 생각은 특별히 없으신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처음에는 저도 이제 딱 그 30 넘어갈 때 막 사업을 해야 된다. 뭐 어쨌든 이것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불치병이 사업병. 그러니까 그거 이제 저희 동기들 사이에서는 전문 용어로 탈출병이라고 하는데 네. 그 탈출병에 걸리면 진짜 약도 없거든요. 근데 뭐 이직을 해야 된다, 사업을 해야 된다, 뭐 친구들끼리 만나면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이 30대를 거쳐오면서 느낀 거는 취미는 취미대로 해야 즐겁다라는 걸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책 쓰는 거에 뭔가 흥미를 가지고 이걸 취미로 시작을 하다가 이제 요새 뭐 덕업일치라는 말도 있지만 근데 이게 돈벌이가 되는 순간 또 스트레스가 될 거라는 게 너무나 자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메인 잡은 메인 잡대로 하고 예. 그 다음에 제가 성취하고 싶은 거 그거는 일단은 취미 생활처럼 하는데 그것도 어쨌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계속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하고. 네. 그래서 엔잡러로 살아가면서 좀 균형을 찾아가는 게 가장 지혜롭지 않나 생각합니다. 요즘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들이 엔잡러거든요. 제 마음속에 위인전기 하나씩 꽂고 있는데 오늘 또 하나 탁 꼽아야 되겠네. 제 표현이 괜찮죠? 네. 저도 사실은 이제 전업 작가를 궁극적으로 꿈꾸긴 하는데 마음속 요만큼 있긴 있으시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현실적으로 어떤 구조를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전업 작가를 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어느 책에서 읽은 건데 네. 그분도 되게 성공한 작가인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써놨어요. 생계를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창의성이 그러니까 예술가로서의 그 창의성이 돈벌이에 치이게 되면 그 창의성이 소멸된다는 거예요. 이거 내가 어디서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창의성을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서는 돈벌이는 돈벌이대로 가져가야 된다. 있어야 된다. 네. 그 말에 되게 공감이 많이 갔어요. 네, 오늘 이제 바쁜 시간 내주셔가지고 회사 다니시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근데? 네. 오늘은 제가 휴가 기간이라 마치 여름 휴가? 네, 마음 편하게 왔습니다. 회사에 몰래 하시는 건 아니시죠? 책 그렇죠. 쓰고 이런 거는? 다 저희 홍보팀에 다 허락받고 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제보하시고 그러지 마세요. 이미 다 뭐 잘 하고 계시는 거니까. 예. 30 진짜 나를 알아가기 시작했다. 이제 사실 저도 그렇고 우리 작가님도 그렇고 30을 다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스무스하게 넘기셨죠? 네, 뭐 아닌가? 그 안에서의 치열한 뭐 그렇죠. 갈등이 있었지만 뭐 작은 톱니바퀴는 크게 돌았지만 네. 크게 보면 이제 스무스하게 넘었는데 네. 그 지금 이제 20대 후반이나 곧 30을 이제 앞둔 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분들께 스스로 추천사를 한번 해보시고 마무리하는 걸로. 네. 일단 제가 서두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되게 방황을 많이 했었어요. 진짜요? 20대에서 30대로 넘어가면서 네. 그래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시행착오도 많이 겪고 그러면서 좀 저와 비슷한 그런 과정을 거치시거나 혹시 이제 고민에 많이 빠져 계신 분들한테는 조금이나마 좀 덜 고민하시고 덜 시행착오를 겪으실 수 있도록 좀 저의 이야기를 담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정답으로서 제가 제안 드리는 게 아니라 참고하시고 진짜 나다운 길을 찾아가시는 데 있어서 하나의 지침 뭔가 참고가 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성숙할 수 있는 가장 큰 촉매제가 고난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른이라고 하면 사실 되게 막연하게 되게 어른이 될 것만 같은 그런 나이인데 막상 되어 보면 사실 자기가 어른이란 생각이 안 들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 것처럼 어떤 이런 서른 알이 이런 고통스럽고 그렇지만 고민하고 그 과정에서 그걸 극복해내는 과정을 통해서 성숙해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서른이 되어서 뭐 여러 가지 불안과 공포가 밀려올 수 있지만 그거를 내가 성장해가는 성숙해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받아들이신다면 그 시간을 무사히 잘 통과하고 나신 후에 돌아봤을 때 조금 더 자신이 어른스러워져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에 왜 공감을 하냐면 제가 이제 처음 회사를 입사하고 회사에 다닐 때 보면 어떤 선임들이 있잖아요. 네. 선임들이 와 굉장히 어른 같은 선임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알고 봤더니 뭐 33, 35, 네. 막 이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33, 네. 뭐 35, 제 나이가 나고 30X, 뭐 이렇게 나이가 되니까 밑에 그때 갓 입사한 24, 6살 되는 친구들이 나를 봤을 때 내가 그분들을 본 것처럼 어른스럽게 볼까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해봤어요. 네.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꼰대로만 안 보이면 다행일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바쁘신데 오늘 사실 휴가라면 이런 데 나오는 것보다 집에서 편하게 쉬는 게 좋은데 또 나와주셔가지고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 책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우리 이제 앞으로 여러분의 30대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